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하고 3월 31일이네요.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올망졸망 꼭지를 하나 선택을 했고요. 터키가 이제 새로운 뭐 어떻게 보면 터키가 지금 뭐 세계에서 유력한 드론의 개발자이자 생산자이자 뭐 그렇죠. 몇 년 만에 사실은 부각된 그런 사안인데, 터키가 그들의 인기 드론인 TB2라는 이제 새로운 개선형을 내놨어요. 자, 그거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오늘은. 자, 이게 이제 3월 26일 날 이게 이제 제작사 홈페이지 통해서 공개가 된 건데, 며칠 전이죠. 이게 튀르키예라고 해야죠. 튀르키예의 TB3 신형 드론. 이 보니까 이제 지진이 아주 큰 지진이 나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울 텐데, 이 국방 분야만큼은 뭐 거침없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터키가 어떻게 보면 이런 면이 있잖아요. 거기가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곳이죠. 그래서 터키는 지정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자주 날 수도 있어요. 그 터키판, 유럽판이 만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 이제 동북아로 오면은 우리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그 가운데 다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또 중요하죠. 그래서 양국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비슷한 패턴을 좀 보이고 있어요. 국방력 강화라는 부분에서. 이제 특히 세상이 여러 가지로 이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가장,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국방력 강화거든요. 이제 이런 흔들리는 시기가 오면은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여러 세력들의 입김이 작용하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구한말에 그런 경험 했었잖아요. 자, 그런 큰 맥락에서 뭐 비슷한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론을 공개를 했는데 모양이나 진짜 형상은 TB2랑 비슷해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많이 달라졌어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덩치가 커진 겁니다. 비행기가. 모양은 비슷한데 길이도 한 2m 길어졌고 폭도 한 2m 정도 길어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페일로드 크패시티라고 되어 있는데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게 150km에서 한 280km로 늘었어요. 최대 속도도 300km까지 늘었고,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훨씬 더 큰 무장을 달고 더 빨리 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고, 작전 반경은 뭐 그렇게 넓어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엔진을 더 큰 걸 썼겠죠. 큰 걸 쓴 만큼 무장도 많이 달고 무게 증가가 됐기 때문에 작전 반경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점도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터키보다 더 깊은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행동을 옮기고 있고.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왼쪽 동그라미인데, 지금 터키가 스페인의 도움을 받아서 기술 이전이죠. 터키는 우리 K2 전차의 기술 이전도 받아갔고, 또 우리 K9 자주포도 가져가면서 국산화하고 있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제 그것을 자기 것을 만들고 있어요. 그 항공모함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데, 그게 스페인입니다. 그 기술의 제공자는 거기서 운용할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어요. 설명 자료도 나와 있다시피. 저게 오늘 제 관심을 이제 끈 부분이에요. 자, 기체가 커졌잖아요. 역시 이제 바이카라는 그쪽 바이락타 TV3 드론의 제작사에서 제시한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갑판에는 이륙 준비 중인 TV3가 보이고, 왼쪽에는 지금 주기돼 있다 그러죠. 준비 중인 비행기들이 보이는데 날개가 접혀요. 이런 드론들이 날개가 길잖아요, 보통. 채공을 오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날개가 접힌다. 굳이 뭐 드론뿐만이 아니라 함재기들의 대부분은 날개가 이렇게 접히죠. 왜냐하면 이 갑판 밑에 보관을 한단 말이에요. 그 보관할 때는 공간이 되게 협소하기 때문에 귀하죠, 공간이. 그래서 날개를 접는데, 우리 저기 KF-21의 그 네이비형도 나온 모델을 보면 날개가 접히게 돼 있죠. 그게 그만큼 극한 겁니다. 그래서 저거 날개가 접힐 수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저 드론이 어떻게 해상에서 쓸 수 있느냐
함재기로 아니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터키가 현재 이제 시운전 운용 시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아나돌루, 터키가 아나톨리아 반도잖아요. 그게 그 현지에서는 발음이 아나돌루인가 봐요. 네. 이게 그때는 이제 공사 중일 때 모습인 것 같은 저기 스키 점프대가 보이죠. 네, 스키 점프대를 활용해서 나르는 것인데, 이 TB2 들어온 정도면 스키 점프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터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재원을 한번 보면은 아나돌루에 27,000톤급이에요. 이게 우리 독도급하고 마라도함이 있죠. 독도급에 독도함하고 마라도함이 있는데 그 둘 다 거의 재원이 같아요. 19,000톤이에요. 27,000톤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예. 길이를 보시면 딱 표가 나요. 폭은 비싼데 길이가 이건 232m, 우리 독도급은 199m, 200m예요. 30m 차이가 나고 여기는 스키 점프대를 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우리도 독도함을 만든 한참 후에야 우리가 마라도함을 만들었고 그 사이에 일본이 이즈모함하고 카가함을 상륙함을 만들었죠. 그게 또 묘하게도 27,000톤급이에요. 우리보다 크죠. 그래서 마라도함을 만들 때 우리도 크기를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내지는 왜 양국 간에 그런 이제 신경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할 만한 신경전이죠. 내지는 스키 점프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독도급하고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실망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쉽다라는 생각을. 일본은 조금 크게 해서 저기 함재기를 실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와스프급이나 지금 이런 거 유럽에서 그 당시 인기 있었던 이런 형태 스키 점프대를 가진 형태로 하면 함재기를 실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 우리도 항공모함 가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이렇게 실망했던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자, 여기에 이제 TB2 드론을 싣고 그들이 또 최근에 비행 시험에 성공한 제트기 기반의 무인기가 있어요. 키질레마라는 거. 그것도 여기서 띄울 거라고 보여요. 그거는 제가 봐서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저 스키 점프대를 활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터키도 다 생각을 가지고 한 겁니다. 일단 그 두 기체를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항공모함도 쓸만하다는 거예요. 타격력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항공모함의 타격력은 함재기에서 나오잖아요. 옛날 무인기가 없던 시절에는 이런 데서 뭐 해리어기 정도, 해리 아시죠? 수직이 착륙. 그리고 또 짧게 또 무장을 많이 했을 때는 이렇게 스키 점프대를 이용해서 날라야 됐어. 다른 비행기도 날을 수 있죠. 러시아도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무장 탑재량이 줄어들어요. 완전히 최대 이륙 중량으로 하게 되면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항공모함의 타격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장을 충분히 실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게 무인기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같은 형태의 항공모함이지만 무인기가 탑재되면서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이번 이제 특히 움직임을 보면서 새롭게 느끼게 돼요. 그런 움직임을. 자, 이게 터키가 이거 기술 이전을 받은 건데 이거 거의 동급 함정으로 알려져 있어. 후안 카를로스라고 스페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키질레마 제트기예요. 이거 작년 얼마 안 됐죠. 12월 14일 날 비행을 했어요. 이거는 딱 6세대급 전투기에 같이 MU, MT, 유무인 복합을 하게 되는 그런 무인 전투기죠. 당연히 혼자 전투도 가능하겠죠. 자, 이게 우리도 작년에 이제 소개가 된 그 쿠스 LW라고 하죠. 우리 KF-21과 짝을 맞추게 될 거. 그 급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전투기를 지금 먼저 제시한 데는 미국, 호주에서 이제 같이 했죠. 미국 정도, 그리고 우리, 그리고 지금 터키 정도인 것 같아요. 실모형이라도 지금 제공한 곳은.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방위 산업의 최고 기술력이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저 뒤에 보이는 게 아킨지 드론인데 그것도 훨씬 크죠. 그리고 이거는 내부 무장창을 가지고 있어요. 또 터키도 5세대 기체도 개발 중이죠. 그 모양이 KF-21과 상당히 닮았어요. 그거랑 짝을 맞춰서 하겠죠. 그래서 이 키질레마 무인 제트기도 일단은 항모에 먼저 탑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본격적인 5세대 비행기를 만들게 되면은 그 비행기를 아마 지금 아나돌루 항모에서 운용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나돌루 항모는 이것과 좀 전에 보여드린 TB3를 하고 차후에는 더 큰 항모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한동안은 10년, 20년 동안은 이 무인 제트기가 혼자 활동하기보다는 6세대 전투기랑 같이 활동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형 항모, 더 큰 항모가 따라 나올 것이다. 그때까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근데 특히 자신이 없는 거죠. 아니면 계획이 없거나 명확하게는. 그래서 키질레마하고 TB2를 가지고 그들의 항모의 공격력을 극대화한다. 우리는 그 생각을 이미 뛰어넘은 것 같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생각을 제가 정리를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려고 해요. 그 점에 있어서.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일본의 이즈모함, 카가함인데 이게 좀 전에 아나돌루, 특히 튀르키예, 특히 자꾸 말이 헷갈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뀐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름이 이건데 이게 크기가 비슷해요. 근데 지금 두 개 다 개조 중이죠. 개조 중인데 이거는 이제 일본은 그 와스프급, 즉 미국의 해병대가 쓰는 F-35B를 운용하고 있죠. 그 급으로 유사하게 개조를 했어요. 지금 개조가 되고 있고 1차, 2차로 각각 나누어서 개조를 하는 것 같은데 26년, 27년 이때 개조가 완료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미 배는 함재기는 구입했죠. 엄청난 고가의 돈을 주고 F-35B를 12대씩 지금 탑재하게 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을 뻔히 보면서 우리는 마라도함을 내놨거든요. 항모로서는 가능성이 없어 낮아 보이는. 뭐 그 가운데 독도함을 만들고 마라도함을 만들 때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을 수도 있는데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적지 않게 마음에 상처를 준 그런 또 장본인이기도 해요. 일본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일본이 분통이 터진다. 자, 이것을 개조를 하고 여기에 미국의 수직 이착륙기를 탑재하고 하는 부분은 미국의 용인이 없으면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돈을 주고 사는 거지만. 그래서 미국이 그래, 일본 너희들 무장은 이 정도는 해. 그리고 너희 해역 방어 정도를 잘할 수 있는 무장 정도를 해. 근데 한계는 뭐냐? 대항으로는 못 가. 이게 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동북아에서는 일본이 아주 멋있을 수 있어요. 이만한 나라가 없으니까. 그런데 한국 쪽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일본의 기분은 급전직하게 됩니다. 최소한 제 눈에 그렇게 보여요. 자, 그리고 이게 이즈모 카가가 순차적으로 연이어서 취역을 했어요. 2015년, 17년이죠. 이거 한번 유심히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마라도함인데 사진 속에 있는 것이 독도급 2번 함이고 독도함은 2007년 일본보다 빨리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다 보고 또 어떤 개조 계획이 나오는지를 다 보고도 마라도함을 독도함과 똑같이 디자인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여기까지 모양이다. 우리는 해역 방어해 해야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면서 실망하실 분들은 실망을 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실망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터키의 생각을 비추어 보면은 여기를 무인기 전용함으로 우리는 생각을 이미 했었다고 판단이 돼요. 마라도함을 건조할 때. 독도함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마라도함을 건조할 때는 취약시킬 때는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중간한 함정으로 안 한다. 전용 함정으로 간다. 즉 마라도함은 해병대용의 타격용이다. 거기에 적절한 무장을 한다. 굳이 고정익 항공기를 실지 않는다. 여기는 무인기를 가지고도 충분한 타격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쓰자. 그래서 굳이 일본처럼 향후 업그레이드를 가정한 어중간한 형태의 함형을 만들지 않겠다. 터키도 그렇게 하고 있죠. 현재로서는. 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라도함에, 독도함에 어떤 무인기를 얹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그들 스스로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에서 해역 정찰을 위해서 무인기를 도입하더라도 그것은 육상에서 운용하고 있어요. 예. 그게 우리 군단급 무인기 같은 거죠. 예, 이런 거 몇 대 도입해가지고 해역 정찰에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1번으로 그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비행기예요. 이 무인기, 군단급 무인기 작년에 개발 완료됐죠. 이 카이 겁니다. 예. 이게 크기가 미국의 MQ-1C 그레이 이글급이에요. 그리고 TB3 드론 요번에 새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 그걸 항도 크기가 비슷해요. 탑재 중량도 비슷해요. 그럼 이걸 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TB3를 특히 튀르키예가 아나돌루에 실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날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날개를 접는다는 이야기도 전혀 없고 이거는 육군용으로 개발된 거예요. 군단급 무인기로 딱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후속 개발을 통해서 뭐 날개를 접히게 해서 뭐 함재기용으로 쓴다면 충분히 쓰겠죠. 그렇지만은 향후 우리 주변의 적들을 생각할 때 북한, 중국, 잠재적인 적이죠. 일본 고려할 때 이런 방식의 무인기가 해상에서 활용될 때 생존성을 보장할 수 없다. 그리고 육지의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육군 부대와 공동작전을 전개하는 것으로 전용으로 개발된 기체다. 그걸 무리해서 쓸 수는 있지만 해상에서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다. 특히 생존성, 항속 거리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예전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TB3 드론하고 우리 군단급 무인기 좀 전에 카이에서 만든 거 그거죠. 길이 8.39, 뭐 폭 14, 17 폭은 상당히 길죠. 우리께 장기 채공을 목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높이는 비슷하고 최대 이륙 중량 같은 경우도 1,700kg을 우리가 살짝 더 크죠. 예,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비슷한 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터키는 이런 급의 무인기를 그들의 항공모함에 쓰겠다라고 결정을 한 상태고 그것을 홍보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 우리는 이 군단급 무인기를 우리의 경항공모함에 쓰겠다 이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자, 군단급 무인기가 적절치 않다 하면은 그 밑에 사단급 무인기인데 지금 우리 사단급 무인기가 과거에 이제 튀르키예의 TB2 드론하고 비슷한 급이 될 가능성도 많고 그거보다 더 훌륭할 수도 있어요. 지금 새롭게 이제 채용하려고 준비 중이니까. 그러니까 군단급 무인기도 아니라면 당연히 사단급 무인기도 아니겠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느끼셔야 돼요. 그냥 이 드론이면 다 똑같겠지가 아니라 사단급, 군단급, 그리고 지상작전용, 해상작전용 이것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최적화해서 쓰려는 움직임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섭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일본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이제 지난 3월 13일 날 있었던 제 150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결과인데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저는 이게 우리 독도함, 마라도함에 들어갈 한국판 TB3다. TB3보다 훨씬 훌륭하다. 전 세계에 이런 드론은 없다. 라는 급의 드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함 탑재 정찰용 서북 도서용 무인 항공기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거는 보면 이제 현재는 구축함 KDX2, 뭐 KDX2에 들어간다는 것은 호위함에도 들어갈 수 있고 세종대학교에도 들어갈 수 있고 마라도함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수직이 착륙이 되거든요. 그 점이 대박입니다. 이게 수직이 착륙이 되거든요. 예. 연구개발을 확보하는 사업인데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수정안과 체계개발 기본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사업기간 23년에서 31년, 우리 중형 항모가 33년까지 나오게 돼 있어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총 사업비 5,500억이죠. 예. 이것을 이제 날짜 중요합니다. 2023년 3월이죠. 사업비 5,500억이죠. 이게 지금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141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죠. 2021년 12월이에요. 자, 1년하고 3개월 전이죠. 그때 1번 줄 그어놓은 거 보십시오. 함 탑재 정찰용 서북 도서용 무인 항공기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 기간 23년에서 31년 5,700억 KDX2와 서북 도서 감시용
섬에서 쏘겠다. 활주로가 없는 곳에서. 왜냐, 이게 수직이 착륙이 되니까. 그래서 KDX-2뿐만이 아닐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이 연구가 시작된 지는 오래됐어요. 근데 이거는 국방과학연구소 내부에서 계속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바깥에 노출이 안 돼서 우리가 몰라요. 이제는 노출되겠죠. 준비가 많이 됐으니까. 엔진도 개발 끝난 것 같으니까. 자, 140일, 1년 3개월 전에 했던 계획이 똑같아요. 지금 금액만 5,500으로 줄었죠. 예, 이번에 확정된 거예요. 금액 줄은 거 빼고는 똑같아요. 즉 이것은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 기간이 똑같잖아요. 23에서 30일. 즉 지난 1년 반 동안 계속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건 수직이 착륙되는 겁니다.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 겁니다. 예전에도 몇 번 보여드렸지만 수직이 착륙이 되기 때문에 독도함하고 마라도함이 일본의 이즈모나 카가만큼 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겁니다. 예. 그런데 뭐 이즈모나 카가는 F-35B도 싣고 고정익 항공기도 실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우리 마라도와 독도함은 해병대에 타격용으로 전용으로 강력하게 쓰겠고 KF-21이 들어가는 중형 항모는 따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 항모에는 중형 항모에는 KF-21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유무인 복합의 무인기를 2가지를 준비하겠다. 우리는 분리했다. 이것은 미국도 생각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계획이 돼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이제 그 그림입니다. 이거보다 크기 같은 건 달라질 수 있어요. 스펙은. 근데 전체적인 것은 비쌀 것 같아요. 길이 8.2m, TB3 드론하고 비슷하고 이렇게 우리 군단급 무인기하고 전체적인 크기는 비슷해요. 폭이 상당히 좁아요. 대신에 3.1m 밖에 안 되죠. 아까 그럼 10m 넘었잖아요. 기본적으로 날개 폭이 좁기 때문에 많이 쟁여 넣을 수 있는 그런 비행기 형태예요. 그리고 높이가 아까 TB3 드론하고 우리 군단급 무인기 같은 경우는 2m, 3m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예, 2, 3m, 2에서 3m 사이네요. 근데 이게는 높이가 1m 밖에 안 돼요. 납작하다는 거예요. 팬케이크 같은 거예요. 납작하게 좁고. 이것은 원한다면은 독도함, 마라도함의 밑에 갑판에 옆으로 쫙 펼칠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위로 차곡차곡 쌓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높이가 2분의 1이 안 되거든요. 예. 자, TB3 드론 하나 들어갈 공간에 이거는 2개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날개 접을 필요도 없죠. 날개 접은 것보다 좁으니까 더 이게. 훨씬 많이 쟁여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리고 엔진은 터보 샤프트 엔진 개발하는데 지금 1000에서 1500마력 급이에요. 말씀드렸죠. LAH에 들어가는 엔진이 이 정도 급이에요. 그걸 2개 가지고 있죠. 제가 봤을 때 여기 엔진이 2개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1개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예. 팬이 반대로 돌아요. 그러니까 2개의 축이 반대로 돌면서 띄우면 수직 이착륙이 되고 하늘에 올라가면은 뒤에 프로펠러가 보이죠. 예. 그래 되면은 이게 팬이라고 그래요. 팬. 이게 좀 도는 거를 그걸 뚜껑을 닫아버리고 그때는 전투기처럼 프로펠러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속도 상당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텔스 형상이죠. 스텔스 도료 바르면 되는 거예요. 상당한 항속거리와 속도 500km 시속이 500km 이상 훨씬 넘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날개를 길게 펼치진 않았지만 날개를 이중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날개 면적 자체는 길어요. 이게 그냥 접혀져 있는 형태예요. 접혀져 있는 형태로 나른다고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양력을 끝까지 끌어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형화 시켰거든요. 소형화 왜 시켰겠습니까? 육상용으로 했으려면 인도 부담까지 신경까지 안 썼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함정을 이렇게 했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다고 봐야 돼요. 예. 양력은 양력대로 내고 공간은 공간대로 줄이고 납작하고 빠르고 강력한 엔진을 실었고 지금 우리 TB3 튀르키예 거 그리고 우리의 군단급 무인기 같은 경우는 200에서 500마력 정도 사이에 엔진이 들어갈 것 같아요. 피스톤 엔진이. 근데 이거는 지금 1000마력이 넘잖아요. 거기다가 이거는 고정익 형태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천지차이죠 거기서. 예. 왜냐하면 헬기는 양력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속거리가 짧은 게 항상 문제거든요. 예.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항공모함의 타격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탑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탑재기에서. 자, 그러면 이게 마리논 기동 헬기나 마리논 공격 헬기랑 같이 실리게 될 것인데 항속거리는 이게 제일 길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마리논과 MUMT가 될 수도 있고 독자적인 작전도 수행할 수 있고 정찰, 제가 봤을 탑재량이 임무 중량이 많기 때문에 대잠용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찰용으로. 함대의 그 상륙 함대 가장 최선까지 나가서 당연히 부상도 달리겠죠. 아주 많이. 그래서 이게 우리 독도함과 마라도함의 주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정익 기반의 더 장거리 작전 역량은 뭘로 확보하느냐? 그리고 거기에도 필요한 같이 작전을 하게 될 무인기들은 어디서 작업하느냐? 그거는 중형 항모 따로 만든다. 그게 우리 작전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그걸 알게 됐을 때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렇게 봅니다. 왜냐? 이것이 미국과의 협의 없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미국이 차등적으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국방력이라는 부분에서 최소한. 한국을 우선시하고 일본은 과거에 패전국의 멍에를 아직 못 벗은 거예요. 너희 나라만 방어해라라고. 그래서 동북아에서 미국 다음에 일본이 큰 형님이다. 서방 동맹권에서 생각하던 일본의 자존심이 엄청나게 뭉개진 거예요. 그게 트럼프 시절에 그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바이든으로 오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형 항모 예산이 폐지가 됐다가 윤석열 정부는 정말로 인수인계를 진짜 무시했던 것 같아요. 따보니까 미국하고 약속이 다 돼 있는 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돼 있는 것이죠. 기술도 많이 주겠다고 했겠죠. 일본은 카가와 이즈모를 그냥 개조하는 선에서 가장 비싼 F-35B, 가장 문제가 많은 기종이죠. 문제가 많은 F-35 중에서도 그거 팔아먹는 선에서 한국은 중형 항모, 제대로 된 항모를 가지게 해줬다. 그래서 아베가 꼭지가 들어온 겁니다. 그걸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면서 몇 달 부딪혀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때문이라도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까지 다 뺐다가 합참의장의 입을 빌려서 KF-21 항모 탑재형 개발하고 그러려면 또 경항모가 중형 항모가 또 돼야 되겠지요. 이렇게 말을 꺼낸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지난번에 또 있었죠. 8.15 때 담대한 구상. 그것도 그들의 속마음은 아니죠. 반대죠, 정확하게. 그렇지만 그렇게 하게 요구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항공모함도 그런 거예요. 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스트레스의 핵심이라고 봐요. 그런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거든요. 그냥 파일만 열어보고 아는 거 아니잖아요. 각각의 조직에서 해군이냐, 해병대냐, 방사청이냐, 국방부냐 거기서 그런 의견들이 이러는데요.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이거 아니면 좀 머리 아픈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네. 자, 뭐 그 정도 하고요. 자, 이게 이제 가장 현실에 가까운 그림일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거고, 뒤에 지금 프로펠러 잘 안 보이죠? 푸시 프로펠러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 이착륙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이 앞에 팬이 두 개, 앞에 바람개비가 들었거든요. 안에 각각 하나씩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래서, 뜨고 내릴 때는 이렇게 쓰고, 또 빠른 속도로 나를 때는, 뒤에, 푸시로트로 나르죠. 속도, 스텔스, 무장량, 작전 범위 이런 부분에서 오늘 뭐 거론됐던 TB3 드론하고는 전혀 비교가 될 게 아니라고 보고 엄청나게 공격적인 무기체계다 이것은. 그래서 군단급 무인기하고도 영역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 군단급 무인기는 향후 지금 계속 또 무인기 체계가 위협을 많이 가하고 있기 때문에 무인기에 대응하는 체계도 같이 발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처럼 전력의 격차가 많이 나거나 기술적 격차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그런 TV 드론 같은 경우나 우리 무인급 정찰기들이 공격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수준이 올라오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느린 비행기거든요. 예. 그리고 스텔스성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약간의 정찰용으로 좀 정착되지 않을까. 24시간 하늘에서 떠 있는 정찰용으로. 자, 이 비행기가 이제 연료가 다 소진되면 그 다음 비행기가 올라와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사람으로 인간이 탄 비행기로 살 수 없는 그런 정찰, early warning 이런 걸로 쓰여질 가능성이 커요. 네. 실제 타격은 향후 무인기가 일반화되고 무인기에 대한 대응이 수준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런 지금 보시는 이런 무기 체계가 실제 공격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직 이착륙이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우리 그때 말씀드립니다만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강력한 공격력이 나오기 때문에 항속거리도 나오고 해병대 상륙부대용으로는 딱이다. 그 고민이 그러한 생각의 조합이 이루어진 지는 오래됐다. 그래서 마라도함이 독도함과 똑같이 평이하게 나온 것이다. 돈 들여서 고칠 필요 없고 불필요하게 덩치 키울 필요 없고 F-35B 사다가 올릴 필요도 없다. 돈을 여러 배 절약한 것이죠. 그리고 이 기체는 기본적으로는 헬리콥터랑 같기 때문에 상륙함, 구축함, 호위함 작은 함정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여러 대를 넣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작은 헬기 덩치 작은 거 빼고는 기존의 대잠 헬기보다 훨씬 우수한 이런 헬기들이 등장하게 된다면 우리 호위함급에도 세종대왕급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2개씩, 3개씩. 차곡차곡 쌓아오면 된다고 그랬죠. 밑에 면적은 제한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의 헬기 한 대 들어갈 때 이거는 2대, 3대 들어간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거 분명히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네. 자, 그 정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항모를 개발을 뭐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된 것이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야기를 한 것은 미국과의 약속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강하게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중형 항모에는 위에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죠. 밑에 게 먼저 될 것 같아요. 위에가 고가, 밑에는 아마 KF-21과 공동작전. 이것이 오늘 아까 보여드렸던 튀르키예의 키질레마랑 유사한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쿠스 LW 이게. 그래서 지금 계획표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형 항모가 2033년 정도까지 이제 건조가 완료되는 것이고 밑에 쿠스 LW 같은 게 진도가 더 빠르고 이건 30년 정도까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거 계획이 무난히 잘 진행이 되면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되면은 일반적으로 2030년대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그것도 앞당겨진 거죠.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게 6세대 전투기의 등장이고 6세대 전투기와 지금 무인기와의 협업이거든요. MUMT라고 하는 유무인 복합이라고 하는 거. 아무래도 무인기의 개발에는 시간이 좀 덜 걸리는 것 같아요. 유인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자, 그렇게 돼서 2030년대 초반부터 미국을 위시해서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중국도 나오고, 유럽도 나오고, 러시아도 나오고, 뭐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는 유무인 복합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항모에서 함재기로 유무인 복합을 실현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거든요. 예. 다른 데서는 분명히 공군 쪽에서 먼저 하고 주력이 공군이니까 비행기는 또 항모가 없는 나라도 많고 그 다음 항모에 적용하는 순차적인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거의 동시에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아까 UCCR 그 수직 이착륙하는 그 드론 보여드렸죠. 그게 배치까지 해서 사업 계획이 31년까지예요. 자, 자금이 5,700억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 생산까지 한다는 거예요, 거의. 지금 엔진 개발 같은 거 다 된 거 여러 군데서 보이거든요. 왜? 그러면 우리는 30대 초반, 우리 중형 항모가 나올 때쯤 되면은
그리고 KF-21의 네이비형이라는 것도 과거부터 이미 준비가 되어 왔던 내용이잖아요. 카이하고 현대중공업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오랫동안. MOU도 맺고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무슨 고민을 하는지는. 그렇게 되면은 30년대 초반 늦어도 중반 정도 되면은 독도함 마라도함은 어디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 가끔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행사용 함정이라고. 근데 그 오명은 아마 엄청나게 바로 벗어 던지고 세계 최강의 강습 상륙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거기는 UCCR, 그 마리논 공격 헬기 그리고 마리논 수송 헬기 등이 들어가겠죠. 예. 그리고 중형 항모에는 KF-21 항모형하고 지금 보시는 이 두 가지 드론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서로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 즉 항모 전단의 타격력은 탑재기들의 공격력과 작전 반경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자, 그거는 중요한 항모가 하고, 예. 그리고 우리가 상륙 작전이 필요해서 즉 육상 병력 해병대를 보내야 될 경우가 있을 때는 강습 상륙함으로 간다. 자, 강습 상륙함대가 직진을 치기 전에 이미 큰 교통 정리는 중형 항모 전단에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접근전을 상대하면 돼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격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무인기 탑재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중형 항모 전단은 중형 항모 전단대로, 강습 상륙 전단은 강습 상륙 전단대로 동급에서 최대의 작전 거리와 최대 타격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예. 또 그 정도 목적을 가져야만 이 세상에서 가장 지금 뜨거운 지역으로 분류되는 동북아의 군사력 강화 분위기에서 버틸 수 있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중형 항모, 그리고 강습 상륙함, 그리고 그것을 나눠서 역할 분담, 어떤 함재기를 실을 것이냐, 어떤 무인기를 실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졌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마라도함이 그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봐요. 왜? 주변 일본에서 카가 이즈모를 신속하게 건조해서 그것을 미국 미 해병대 와스퍼급처럼 개량하는 것을 눈에 보고도 우리는 마라도함을 독도함과 똑같이 만들었다. 네. 그때 이미 큰 결정이 돼 있었다. 강습 상륙함은 강습 상륙함의 가장 적절한 형태로 쓴다. 그 근본을 흔들지 않는다. 그게 더 낫다. 그리고 그게 부족한 공중 타격력은 무인기여서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타격력, 강습 상륙함을 아닌 것보다 낫겠지만 이거저거 쓰느니 우리는 아예 중형 항모를 가지겠다. 그래서 원거리에 기본적으로 상륙 전단은 항모 전단의 보호 속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들의 제한된 작전 반경 내에서 강력한 공중 타격력을 가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교통 정리가 됐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하는 방식과 똑같잖아요. 우리는 어중간하게 안 간다. 우리는 분리해서 가지고 간다. 가장 강력한 타격력. 미국의 항모 전단과 해병대의 강습 상륙 전단, 그런 역할 분담을 우리도 추구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우리가 돈도 있고 기술도 다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혼자의 힘으로 동북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군사력 강화를 미국이 오케이 하지 않는데 미국과의 협의 없이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미국과의 협의하에서 한 것이고, 미국의 그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큰 합의가 있었다. 그 합의의 내용은 남북 문제하고 연관된 것이다. 그 핵심은 남북이 소통이 되더라도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자리에 남아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이 미국한테 유리하다. 중국을 고립시키는 데 있어서. 안 그러면은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큰 딜이 있었다. 그것을 미국이 거부하기 어려웠다. 일본이 아주 신경질적으로 불쾌해할 것을, 분노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해줬다. 그래서 큰 틀은 트럼프 때,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들어오면서도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했다. 아베는. 더 화가 났겠죠. 우리가 이즈모와 카가를 이렇게 개량하는 것을 용인을 하면서 한국의 모습을 봤을 때는 역시 우리가 미국의 적자다. 동북아에서. 그런 그들 나름대로의 세계관 속에서 우울감을 느꼈을 수 있으나 금방 그게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미국한테 배신감을 느끼기보다는 우리 나라에 분노를 표했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사업으로 우리한테 공격을 걸어왔던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그들 성향과는 전혀 반대지만 이전 정부에서 미국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를 좀 강요받고 있죠. 그래서 그가 깨어서 억지로 끌려가는 형국이에요. 자, 그걸 일본이 다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일유화책을 써서 지금 뭐 최근에 정상회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일본은 우리를 100% 믿지는 당연히 않을 겁니다. 왜냐? 그 뒤에서 지금 이런 것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 쪽에서는.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길었네요. 네.